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아주 이뻐요. 감사합니다. 봄이 네, 와갖고 좀 화사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정말 봄에 딱 어울리는 의상인데요. 오늘도 봄처럼 좀 화사하고 좀 포근한 그런 상담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돈 빌려놓고 갚지 않는 동생. 10년 전에 성추행을 신고하고 싶어요. 축구하다 다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의자 부러뜨리고 잠적한 손님.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네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요즘 뭐 최근에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제 가상자산 투자들을 많이 좀 해오셨잖아요. 예. 뭐 좀 부침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거나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상자산 법안이 이제 다시 좀 법안 심사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고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매번 이제 후순위에 밀렸어요. 이 가상자산 법안들이. 네네. 그래서 심사가 지연된 이제 가상자산 법안들이 이번에 이제 다 논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제 가상자산 법안만 해도 17건 정도 이제 되니까요. 이 가상자산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화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통과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인데요. 코인 거래를 필두로 한 가상자산은 최근에 또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따르면 이제 국회 정무위는 오늘 9일부터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제 가상자산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들은 3월 이제 법안 소위에서 최대한 이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 정무위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정안 10개와 그다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그리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이제 공통 부분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여야 간에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 법안 소위에서 중점 논의될 법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이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고요. 또 백혜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두 법안의 일단 공통된 내용은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인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또 투자자 보호가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뭐 여야 간 특별히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공청회 등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네. 그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인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좀 더 이제 개최하자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번 이제 개최를 한 그 이력이 있고, 네. 더군다나 뭐 법안 이제 심사를 할 때 보통 한 번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좀 더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고, 국민의힘 의견은 공청회는 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좀 더 속도를 내자, 좀 이런 의견이라서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업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업계들이 이제 이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어떤 입법을 계속 촉구를 많이 했는데, 네. 가상자산 업계는 이제 지난 수년간 좀 입법이 빠르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빠르게 통과를 바란다는 입장이고, 그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산업권법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제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밖에 이제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고, 또 가상자산 업계 측은 작년에 이제 뭐 테라 사태나 그 FTX 사태 등 이제 문제점이 많이 좀 도출이 됐잖아요. 네. 이런 걸 거치면서 가상자산 관련 국회 간담회나 행사가 많이 이제 열렸으니까 이미 의견 수렴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상자산 입법권을 통해 해결돼야 할 내용이고 또 논의가 미뤄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법안이 매 심사 때마다 밀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투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지금까지 논의는 충분히 해왔으니까 예. 이제 이 신속하게 좀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의견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논의는 정말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이상 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제 정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이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네. 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전에만 열리면서 관련 법안 논의를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지난 27일에 6번째 순서에 있었는데, 소위에서 5번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법률까지만 논의되고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네. 정무위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했다 하면서 논의 시점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하고, 다음 달에 또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일단 잡아놓은 상태고, 이제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제정안 10개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전주와 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그리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개 등은 총 17개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 좀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위에서 올라왔다가도 또 시급한 현안은 좀 그러니까요. 밀려갖고 논의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처리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 뭐 뉴스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대로 보호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확실히 좀 의견이 좁혀진 건 맞는데, 다른 법안 비교해서 이제 민생 법안들, 그렇죠.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비교해서 계속 이제 밀려지고 있어서 확실한 시점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좀 날짜를 잡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좀 심의를 마치고 네. 제대로 이제 입법이 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죠. 워낙 중요한 사안이 많긴 하지만 지난번에 커트라인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끊겼어요. 네, 계속 근데 좀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달에는 그렇다고 또 1번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워낙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생도 많긴 하지만 네. 가상자산이 또 많은 분들의 또 투자처인 만큼 관련 법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속히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친동생한테 2년 전에 네.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한 푼도 갚지를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는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네. 서명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 상태인데 이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 네,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연락 잘 주셨고요. 또 하필이면 또 친동생이어서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차용증이나 뭐 이런 걸 또 작성하신 건 또 있다고 해요. 변호사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네. 하면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내용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 차용증은 쓰셨다고 하셨죠? 네네. 네. 관련해서 뭐 서명하고 하시고, 그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계좌로 거래를 하셨나요? 이게 뭐 계좌이체 해주셨어요? 빌려주실 때? 예. 네, 계좌이체로 그러면은 언제까지 갚기로 한 거예요? 차용증에 변제 기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개월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로. 네. 그러면 3개월 뭐 후에 특정 날짜가 이제 지정해서 이때까지 상환한다 뭐 이런 내용도 그 차용증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 3천만 원은 빌려준다 뭐 이 정도? 네네. 그럼 뭐 언제까지 갚아라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카톡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내용은 혹시 있어요? 전화로 네. 그런 내용 말을 하긴 했는데 네. 녹취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녹취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3개월 안에 갚겠다. 네,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를 뭐 차용증에 이제 명시를 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대여금 관계는 맞잖아요. 빌려준 거니까. 빌려주고 뭐 이자 관련해서도 혹시 설정을 하셨나요? 이자는 3개월 뒤에 안 갚으면 네네. 한 10% 받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10% 네. 받겠다. 그러면 일단 3개월 동안은 무이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동생분이 지금 저기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럼 동생분한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법적으로 이제 대여금 관계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거는 대여금 관계가 성립하는 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차용증이 있다 이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거 어쨌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관계는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변제 기일은 지난 거잖아요. 3개월은 지났죠. 네,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얼마나 지났어요? 2년 지났죠?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은 동생분한테 이거를 갚아라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미루고 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냥 미루고 그럼 뭐 동생분한테 그냥 갚아라 말만 하시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신 건 아니고. 그래도 형제자매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도 좀 그렇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법적인 측면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쩜 뭐 가족이니까 이게 도의적으로 어떻다 이것까지 뭐 제 판단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뭐 법적인 측면만 그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대여금 관계가 성립을 한 건 맞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대여금 관계니까 이제 대여금 지금 어쨌든 계속 달라 말씀은 하셨는데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때 요건은 대여금 관계가 이제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변제 기일이 있는데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 변제를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대여금 청구 소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고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뭐 지급명령 청구라는 게 있어요. 차용증이라는 어떤 우리가 처분 문서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지금 차용증은 어쨌든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급명령 청구를 하면은 따로 뭐 나가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돈을 뭐 강제적으로 뭐 압류한다든지 이제 기타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차용증에 구체적으로 변제 기일이 언제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급 명령은 그러니까 간소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대여금 청구의 이제 간소한 절차인데 이제 그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식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그 당연히 이제 차용증은 증거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변제기일 3개월 부분은 뭐 녹취를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3개월의 변제기일이 있었다 이 부분은 뭐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면 여기서 이제 승소를 해서 그리고 승소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당연히 승소 판결을 그 상대방은 패소를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동생분이 3천만 원을 그때 가서라도 주신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승소 판결 그 이제 집행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기해서 동생분의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 뭐 그게 어떤 부동산이라면 경매를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신다고 한다면 뭐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압류라고 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보통 많이 하긴 해요. 그래갖고 뭐 회사 다니시면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집행할 그 대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또 하나는 뭐 조금 소송이라는 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절차도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달라는 얘기는 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청구권을 갖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대여금 청구권을.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게 변제기일은 지났고 그러면 뭐 전문가를 통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하나 써서 나한테 이런 청구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증명을 쓰셔서 전달하는 방법. 뭐 우편으로 꼭 전달 안 해도 돼요.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뭐 우편으로 안 가도 되고 그 내용 자체가 그 그 어떤 시기에 맞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뭐 문자나 이제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또 하나는 이제 형사적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 지금 이제 가족이라서 조금 더 마음에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 일반인 분들은 오히려 대여금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대여금 사기라고 하는데 대여금을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다 사기죄는 아니고 이 사람이 제대로 변제 능력도 없고 변제 의사도 없으면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갚지도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갖고 계속 안 갚고 있다. 그럼 이게 사기죄거든요.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빌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을 어떤 이런 압박감에 그 실제로 돈을 많이 갚기도 해요. 아마 그냥 뭐 퍼센테이지까지 따지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30-40%는 형사고소 진행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로도 사실 진행이 가능한데 이 재산범죄잖아요. 뭐 사기죄나 절도나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친족생도례라는 게 있어요.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끼리 이제 뭐 형사고소를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진행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동거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형사고소를 해도 면소 판결,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동거하지는 않잖아요. 따로 사시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뭐 가족인데 어떻게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형사적으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 친족이 아니니까 이제 이제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두 가지 민사적인 측면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던지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던지 이 방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뭐 둘 다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통상적으로 대여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사 고소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못 받으면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니까 뭐 법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뭐 솔루션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판단은 이제 옵션을 이제 법률 전문가가 옵션을 드리면 이제 판단은 이제 의뢰인이 하시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제가 이자를 네. 10%로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럼요. 이자 같은 경우에 차용증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거에 기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자가 15% 정도 되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지만 10%라면 연 10% 정도라면 그냥 차용증에 써 있는 내용대로 청구해서 2년 계산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이자 계산해서 추가 청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내용 증명에도 내가 이런 받을 이자가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인이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거 혹시 그러면 네. 법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다 해봤는데 네. 뭐 압류 이런 것도 신청해보고 했는데도 네.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압류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압류는 이제 현금화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가 판결문에서 승소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친동생이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면 압류해서 경매하면 시가가 3천만 원이니까 우리 그걸 받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가 된다고 하면 이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뭐 압류 대상이 여러 가지지만 뭐 저기 뭐야 급여 채권을 압류한다 하면 동생 급여에서 이제 다달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다 이 경우에 걱정을 하셔야겠죠. 동생이 뭐 직장 생활도 안 하시고 뭐 최소한의 뭐 어떤 뭐 최소한 현금화 할 만한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고 그 경우에는 그냥 형사고소를 진행한 다음에 뭐 어떻게라도 뭐 다른 어디에 직업이 없다고 하신다면 취직을 해서 갚던지 이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갚으시는 방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압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못 받으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심지어 오히려 압류할 재산조차 없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차용증에 제가 지급일을 기입을 안 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이라도 받아놓으면은 좀 효력이 있을까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데 막 나 지금 소송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라도 뭐 언제까지 갚기로 한 거 알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 안다 뭐 이렇게 확답을 받아 놓으면 변제기일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좋은 방법이고 뭐 당장 지금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셔서 변제기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너 3월 31일까지 나한테 변제하기로 한 거 맞지?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아 놓으시면 이제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친동생이랑 좀 친한 편인데요. 네네. 제가 뭐 큰 돈이 아니면은 이렇게 네. 고민도 안 했을 텐데 3천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친동생을 한테 소송까지 가기도 하나요? 뭐 가족끼리도 소송을 하기는 해요. 뭐 민사소송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이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뭐 실무에서 조금 드물죠. 사실 좀 드물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끼리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딱 이걸 하시라 뭐 이렇게 뭐 추천을 드리긴 어렵고 왜냐하면 각 가족마다 뭐 친밀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변호사가 이렇게 하세요 하긴 어렵고 그게 좀 꺼려지신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을 갚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법적인 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고 내가 만약에 네가 이때까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이게 큰 돈이고 3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죠. 당연히 통상적으로 큰 돈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소송도 하고 더 심하면 형사고소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혹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면 네. 그 동생한테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불이익을 말 그대로 형사고소라는 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 정말 사기죄가 해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범죄잖아요. 이건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같은 경우에 형사고소를 한다 해도 그 돈을 이제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누구한테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경제적인 문제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꾼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 형사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중간에 동생이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상환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반영이 이제 많이 돼요. 그래서 뭐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뭐 기소유예가 나오든지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니까 뭐 동생이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을까, 뭐 그 부분은 경제범죄에 있어서 좀 덜 걱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돈을 갚으면 거의 처벌을 받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좀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이렇게 김지진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선택은 또 본인이 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이게 또 네. 친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난감한 상황이시긴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민사든 형사든 뭐 대여금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요. 본인이 또 판단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지금 20살인데요. 10년 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삼촌이 자기 조카인 친구를 심부름 보내놓은 뒤 집에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저를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 이곳저곳을 만졌어요. 당시 어렸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데요. 아직도 그 친구와는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아주 큰 상처로 남아있어서요. 그때 그 성추행을 이제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3세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지난 일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20살이라고 하셨으니까 10년 전이면 10살 아주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당한 그렇죠. 기억이 예, 있으신 네네. 겁니다. 근데 그 어릴 때 당시에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성범죄를 사소하게 본다는 좀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뭐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 네.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이런 신체적 접촉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좀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예. 뭐 전통적으로 왜 이제 어르신들이 뭐 아이들 좀 지나가는 이쁘다고. 아이들 이쁘다 하면은 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지는 좀 사소하게 생각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아이도 어쨌든 본인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건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이런 성추행들은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로 그럼요. 남게 됩니다. 물론 뭐 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성인 이후에 당한 것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오히려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귀엽다고 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제 뭐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거를 좀
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 근데 이런 걸로 지금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런 어릴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우리 이제 어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자께서 당시에 경험한 추행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 같긴 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일단 뭐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폭행 협박이 전제된 어떤 신체 접촉인데 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특히 뭐 10살 정도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뭐 잘 꼬드겨서 만진다든지 네. 네네. 수치적 접촉한다든지 그게 이제 위계고요. 아니면 뭐 약간의 이제 어른의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어른의 지위를 더군다나 이게 친구 삼촌이니까요. 삼촌이니까. 예, 그런 게 전형적인 위력이거든요. 친구 삼촌 지나가던 아저씨나 뭐 이런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삼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다 동일하게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충분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13세를 기준으로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추행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 성폭법상에 그 13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 부분은 그 우리 성폭법상에 별도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에 대한 이런 그 강제추행, 뭐 더 심한 뭐 강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공소시효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개정된 게 2019년 정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안이라는 거 이제 개정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네. 지금 답변에 대한 설명드리면 일단 이 법안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요 특별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일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네, 대해서는 네, 네, 공소시효가 없다. 네. 이게 또 피포인트가 될 텐데 이분은 10살의 성추행을 당했고 또 현재는 20살 성인이니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있었을 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동 성범죄의 어떤 공소시효나 네. 아동의 뭐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또 성범죄가 달라지고 진짜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럴 부분이에요. 것 같아요. 이 공소시효나 네.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사안들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됐었는데. 네. 우리 이제 성폭법 공소시효를 없애는 부분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부칙에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개정될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네. 2019년에 공소시효를 없앴잖아요. 네.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19년 당시 없앨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아직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예.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걸 이제 부칙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2019년이라고 하죠. 쉽게 예. 얘기해서 뭐 날짜까지 지금 정확하게 2019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예.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네. 그 전에 일어난 범죄인데 예. 그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일어난 범죄지만 범죄라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면 공소시효를 없는 걸로 본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많이 연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좀 다르니까 물론 좀 그건 개별적으로 또 계산을 다 해봐야 되지만 네. 이제 그런 부칙이 이제 신설이 됐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분의 원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예. 형사법에서는 굉장히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일,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됐어도 새로운 뭐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범죄를 새로 2023년 1월 1일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이 A라는 범죄를 발생한 거는 예를 들어 2020년이다. 네. 그 경우엔 절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 그러면 뭐 지난 것까지 다 끌어다 이제 처벌을 그렇죠. 하려면 끝도 이 법 없으니까. 체계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건 일단 대원칙인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소시효를 없앤다 해도 그 이후의 것만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건 특별히 네. 예, 그래서 이제 위헌 논란이 나온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성범죄자들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그 전에 이제 성범죄 저지른 아동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네. 이게 안 되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이거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더군다나 다 없앤 게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 있는 것만 이제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만 이제 이 법에 적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완전 공소시효가 끝난 건 아예 못해요. 예, 못하지만 법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만 살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지만 우리가 이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헌이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례도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져보니까 일단은 전화 상담이 아니라서 좀 날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네.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어쨌든 현재 20살이시고 10년 전이시면 이제 10살이셨다고 네, 10살. 치죠. 10살 정도 치면 이제 그럼 13년 정도 13년이죠. 네. 2013년인데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이제 7년이에요. 어머, 그러면 지났네요. 2020년 정도가 될 19년 수도 이후니까. 있고, 그러니까 발생 2020년이니까 예. 지금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날짜를 이제 전화 상담에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아슬아슬하게 아직 살아 있는 그러네요. 거죠. 진짜 간당간당하네요. 이 어려운 공식을 대입했을 때도 오. 어쨌든 아직 좀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은 이제 막 10년 정도 지나면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따져보시면은 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산술적으로 지금 볼 때는 처벌이 가능한 사안. 그렇군요. 그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자, 오래전 일이어서 사실 증거는 상담자의 진술밖에 없다라면 상담자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범죄라는 게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술 말고는 딱히 증거가 나올 게 그건 없어요. 맞아요. 사실 네. 뭐 어떤 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내밀한 문제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없으니.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뭐 이걸 반박하는 쪽의 진술, 그다음에 주장하는 쪽의 진술 중에 어느 진술이 맞는지는 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데 뭐 그 위의 자료는 제가 볼 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환기시키셔서 이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만에 하나 뭐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다음에 함께 제출을 하면 좋겠죠. 결국엔 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좀 기억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뭐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친구가 옆에 있었잖아요. 뭐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친구가 증언을 알고 해준다든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신 것 같고 어떤 뭐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네. 뭐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예. 특히 이런 형사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이 아무리 성인이시라도 이 삼촌이시라는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 정치적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시고 네. 본인은 이제 이 가해자하고는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시는 게 제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굳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추행이나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미성년자 때 당했던 이 성범죄는 평생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으니까요. 특히 네.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내가 이걸 지금 문제 삼아서 뭐 나한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는 당연한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미성년자 사건들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 사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혼자 끙끙을 앓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도움받을 길은 많으니까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또 고민을 많이 하셨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성범죄와 관련한 게 보통 가해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인 그렇죠. 경우가 예.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용기를 못 내고 끙끙 앓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많은 분들 주변에도 알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주말엔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작년 봄 옆 동네 조기축구회와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골문 앞에서 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골키퍼가 저를 막는다고 하면서 거칠게 밀어냈고 저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정강이뼈에 금이 갔고 깁스를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좋아하던 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상대 골키퍼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경기 중에 다친 것이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상대방을 만났는데 괘씸하게도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다리를 다쳐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병원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트라우마나 이렇게 네. 속상함으로 남아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또 축구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워낙 많죠. 네. 네, 이 경우에 소송을 하면 일단 또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운동 경기니까요. 이게 네. 이제 좀 법적으로 대입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물론 뭐 운동 경기 중에 시비가 붙어서 뭐 폭행을 했다. 아. 그건 이제 형사 범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뭐 축구라는 게 과격한 운동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수인을 하죠. 뭐 네. 조금 뭐 이런 몸싸움이 있다거나 네. 그런 거 수인하는데, 이 정도로 예를 들어 그 수인 항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하게 어떤 몸싸움을 해 다쳤다. 예. 그러면 이건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절까지 있을 예.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뭐 치료비, 손해 같은 경우는 뭐 치료비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 뭐 직장 다니시면 직장을 못 나갔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걸 이제 뭐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네. 어려운 개념이고, 어쨌든 못 받은 뭐 급여, 일을 못한 거, 그다음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도 축구 경기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가만히 있다 다치신 건 아니니까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제 공격을 한 쪽도 뭐 이런 다친 거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약간 과실상계라고 해서 전액은 못 받고,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만 원이다. 예. 그럼 뭐 한 20% 과실상계한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뭐 완전히 묻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네.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형사 책임을 묻기는 뭐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게 뭐 고의로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건 빼고 민사 책임으로 넘어가서 이 기준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불법성이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로 어떤 위법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운동하다 사람을 이제 고의로 때리는 경우 그건 이제 범죄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빼죠. 결국에는 실수로 이제 상대방을 대부분 뭐 실수죠? 실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의 종류에 따라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예를 들어 뭐 격투기다. 격투기인데 예를 들어 사람이 좀 다쳤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권투라고 하죠. 애매하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이건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실의 기준도 굉장히 높은 거죠. 웬만해선 과실이 되기 어렵겠죠. 뭐 권투라고 하다면 뭐 때리다 빗 맞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뭐 네. 제대로 맞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민사 책임을 물으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 그럼 권투라는 게 네. 종목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겠죠. 근데 축구다. 네. 축구는 이제 그런 격투기보다는 조금 과격성은 좀 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수비를 하다가 정당한 수비 행위면 모르겠는데 뭐 완전히 사람을 밀쳐가지고 내동댕이 쳐서 다쳤다.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과실로 판명되기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과실의 기준이라는 게
과격한 스포츠부터 해갖고 점점 좀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좀 상식선에서 조금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다. 거의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스포츠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네. 뭐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골프장에서 이제 이런 골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아.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예.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골프를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 멀리건이라고 하죠. 네. 한 번 더 치게 해달라 해서 예, 예. 멀리건을 쳤는데 네. 뒤에 있던 부인이 멀리건을 한 번 더 하는 걸 모르고 네. 앞에 있다가 네. 그 공에 맞은 거예요. 아. 네, 공에 진짜 제대로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부인분이 이제 실명을 하신 이제 이런 오, 이런 어떡해요. 사례가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뭐 잘못은 남편분이 한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골프공 맞으신 분은 당연히 친 사람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남편은 민사소송 제기하진 않았고. 네. 그 골프 회사, 아,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하고 캐디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시그널을 안 해줬으니. 그렇죠. 실제로 이제 멀리건을 해도 네. 최소한 뒤로 알아 뭐 이런 예, 예, 거 예. 알려주고, 그다음 캐디의 교육 문제겠죠. 여기 골프장은 그런 게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50만 원 남편 복이니까 이건 빼고요. 아. 하지만 당연히 골프장의 어떤 운영 이런 태도, 네. 캐디 교육,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캐디의 책임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받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 자, 사실 아이들도 축구, 농구 등 게임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좀 사연을 관심 있게 보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 등에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다쳤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이제 두 가지 기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실제 할 수 있냐 없냐는 이 어떤 운동을 했냐는 거죠. 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쳤으면 이제 과실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까 또 뭐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예. 거고, 그다음에 과실의 기준이 낮은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뭐 선 그어 놓고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 피구. 같은 거 쳐도 피고 네. 이런 경우에 사람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람을 맞춰야 네, 되는 한데 게임이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네. 뭐 라켓이 날아가서 공을 맞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과실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을 아이들이 했냐 그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기준은 누구를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할 거냐예요. 당연히 이제 그 운동을 다치게 한 상대방 아이한테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질 거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사, 그다음 캐디가 책임을 졌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한 명한테만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 공동 책임, 공동 불법행위 예, 예. 책임을 묻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되겠죠. 네, 학교를 상대로 또 당연히 선생님 담당 뭐 체육교사면 체육교사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 이런 걸 학교를 상대로 물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립학교면 이제 재단이 들어갈 거고요. 아. 사립학교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면 그걸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예. 워낙 사립학교 많으니까 사립학교에 있어서 법적 책임 부채는 재단입니다. 아. 재단을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교사. 아. 네, 교사도 뭐 체육교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비정규직 교사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 비정규직 체육교사, 또 비정규직 체육교사를 파견한 회사 아, 이렇게 해서 뭐 가깝다. 4-5개의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내가 청구를 하는지 맞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서 청구를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사연자님은 축구 경기를 했던 때가 작년 봄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불법행위 책임의 민사 책임 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그다음에 아. 불법행위 있은 날부터 10년이고요. 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하나라도 이제 기간이 지났다 지나면? 그러면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예로 들면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뭐 3년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당연히 알았겠죠. 네. 다쳤으니까. 네. 안 날부터 3년 안 지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소멸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설명드렸듯이 둘 중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면 네. 소멸시효에 의해서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년이니까 걸리지 그렇죠. 않으실 예,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네, 끝으로 그 최소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정도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런 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과격한 경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특히 축구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애매하죠, 뭐 사실. 축구 같은 경우 뭐 레드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뭐 굉장히 과격한 행위로 의해서 경고 이상을 받았다. 그럼 일단은 이게 상대방한테도 과실이 있다. 네. 과실이라는 게 부주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부주의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뭐 나도 즐겨서 참여한 운동 경기라고 해도 이런 룰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경고를 받아서 뭐 퇴장을 당하든지 이런 벌칙 규정이 있다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중과실이나 과실을 따져볼 만한 사안이니까 사안별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또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 홈페이지, 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